오늘 동남권, 서남권 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사회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의 임상훈 교수라 합니다. 어쨌든 요새 대선에서 노동 의제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지금 노동 의제 그리고 특히나 동남권과 서남권 공동 두 지역 모두 전략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IT 산업 노동자들이 실제 어떤 노동 실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이스는 대변해야 되는지가 관련된 문제를 오늘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우선 우리 한 줌밖에 안 되는 여기 고민하는 분들이 서로 얼굴은 좀 알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 서로에 대한 소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앉아서 인사를 하시고 박수는 맨 끝에 같이 이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권역센터의 이제 센터장님을 맡고 있는 최상태 동남권 센터장님 여기 오셨고요. 그 다음에 임승훈 서남권 센터장님 오셨고, 그리고 한국노총의 김현중 부위원장님 오셨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제 무려 500명이 넘는 이제 동남권, 서남권 IT 산업 노동자들을 만나서 연구하고 발제를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김성희 소장님은 좀 이따 오실 것 같은데 나중에 소개를 하고요. 정의정책연구소의 김병건 소장님, 그리고 서남권 종합지원센터의 정책연구팀장님 김정희 팀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설명해 주실 노동시간센터의 김영선님, 그리고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의 송영진 사무국장님,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산업 노동자의 규환민 위원장님. 그럼 먼저 인사말을 좀 듣겠습니다. 공동 주최를 하신 두 분 센터장님 인사말을 듣고 한국노총 성인공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태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동남센터장님 최상태입니다. 우리 동남권센터와 서남권센터가 의욕적으로 진행한 디지털 산업의 대응 방안 도출과 디지털 산업 및 시기술 노동자 복지 증진 정책 개발 플랫폼 택시 노동자 및 외국기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기민화 다 완성되어서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는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디지털 IT 산업이 밀집된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구, 그리고 동남권인 서초, 강남, 송파, 영등포 이렇게 12개 자치구의 디지털 산업 노동자에 대한 연구인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다양한 분야의 여러 관계자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꺾일 줄 모르는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토론의 규모를 최소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2년이 넘게 지속되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더욱 고통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4차 산업인이 스타트업인이 하는 경제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 급격한 고용구조의 변화를 이미 막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남권과 서남권은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확산되는 그런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정부는 이 지역 디지털 산업 노동자들의 생활 및 노동 실태와 인식을 직접 들여다봄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냥 운동 관성적 시각을 교정해줄 단초를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의 디지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움,
일자리 형태와 세력의 변화 속에서 근속과 이직에 대한 개념 또한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연구 보고와 토론회가 서울시 동남권과 상하권의 디지털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센터도 오늘의 연구와 토론 결과를 센터 활동 방향에 잘 반영하여서 앞으로 동남권 지역 또는 서남권 지역 디지털 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연구 결과를 내주신 연구진의 노력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설문, 심층, 면접 등에 기꺼이 응해주신 많은 노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실 있는 연구 진행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스타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임성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상하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센터는 올해 취약계층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정보통신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술과 사회 변화가 경비, 청소, 음식점, 소매상 등에서 일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조사했고 플랫폼 택시가 도입되면서 택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아봤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노동자 중에 하나인 데이터 라벨러의 일과 사회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예키바 플랫폼 노동을 하는 데이터 라벨러는 AI 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최첨단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라벨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노동과 노동자의 삶에 대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하권 서울시 조합센터는 사회 변화에 제일 앞선에서 노동자가 더 좋은 일과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권 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 주소를 낱낱이 파헤쳐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산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와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현종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노총 총회부위원장 김현주입니다. 우리 일대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정된 사업장에서 동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효율적 업무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정된 개인 사무 공간이 아닌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며 프로젝트별 TF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4차 산업으로 변화를 맞이하던 사업장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IT의 발전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산업 전반의 대면 업무는 비대면 업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비대면 업무의 방식이 일반적 업무 방식으로 정착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또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일정 사업장, 업무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정 목표를 위해 대면 협업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는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어 옵니다. 더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는 IT 발전과 함께 빠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고 이미 연구된 자료 역시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종사자 통계조차도 여러 곳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는 기업 중심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연구이다 보니 산업 기초가 되어줄 종사자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험 관련 연구는 미비합니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 중 데이터 라벨라라는 직종의 노동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기본이 되는 산업의 기초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가에 달렸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중 새롭게 관심받고 있는 데이터 라벨라의 등장과 노동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방식, 노동 시간, 작업 공간의 구조, 소득의 방식 등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적 문제로까지 커져가는 노동 방식 변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노총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권력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IT 산업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라벨라에 대한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는 수많은 직종과 형태로 발전할 플랫폼 노동자의 개별적 처우 개선과 함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의 과정을 맡아주신 인상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발전해 주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님, 김병건 정의정책연구소 소장님, 문종인 산업콘센터 정책연구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노총은 빠르게 발전하는 플랫폼 산업과 함께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와 그의 개별적 처우 개선에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인사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중요한 토론들을, 의미 있는 토론들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주제, IT 산업 종사자의 노동 조건, 요구 사항에 대한 정책 지향에 대한 김성희 소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예, 반갑습니다. 예. 서울 동남권을 기반으로 해서 IT 산업 종사자 실태 정책 개입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예, 경제 디지털화와 IT 산업 노동 이렇게 첫 번째 배경을 설명하고요. IT 산업 현황까지, 산업 종사자 수까지 살펴보는 거고, 두 번째 파트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는 내용이고, 세 번째 정책 개입 방안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기술결정론적, 노동 없는 미래 이런 얘기로 이제 이어지는데 사실은 질적 변화가 훨씬 더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특정 일자리에 미치는 여파도 직무의 성격 변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지금 더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소멸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과제지만 변화하는 성격과 고용 관행의 변화를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게 현재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산업의 성장, 디지털 전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혁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결정론적인 함의보다는 바람직한 얘기고요. 이렇게 통용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OECD 디지털경제위원회 이런 데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IT 산업은 지속적으로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노동은 주변화, 외부와 다양화되는 이런 현상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온라인 레이버 인덱스에 이것은 IT 산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IT 산업에서도 이런 흐름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인데 문제는 산업은 성장하는데 고용은 별로 안 늡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이게 통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ICT 관련 통계를 여러 군데서 많이 생산해요. 근데 종사자 산업 분류 기준하고 이렇게 다 틀려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게 생각하는 IT 산업,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개발,
관련된 업종인데요. 그런 쪽의 통계 수치가 다 달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청단하고 과기정통부 산하에 각 기관들이 다 내는데 다 뭐 우죽순 내고 있는데 많기는 한데 실무가 높지는 않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보고하는 자료나 국제적 표준 자료를 가지고 견주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은 고용 탄성치가 거의 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0.5로 그래서 1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좀 높지만 그 반면에 온라인 노동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림이 밑에 그림입니다. 이제 업무 중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IT업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연구 개발 인력에서도 정보통신 부문 중에서 IT 산업 부문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좀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의 연구 주제에 맞게 ICT 통합 분류 체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노동 종사자가 좁은 의미의 IT 산업 노동자 이렇게 부를 때 다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IT 산업은 성장하나 IT 연구 개발 풀타임 고용 비중은 증가하지만 노동의 주변화 외부와 다양화는 또 진행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이게 온라인 설문조사하면 정규직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정규직이 일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건 정치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삼각 고용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측면의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잘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는 338명, 임금 노동자가 279명이고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에 해당하는 분이 9명입니다. 그래서 주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방식이고요. 또 한편 FGI를 세 차례 실시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되 면접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미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 84%, 특고 프리랜서 17.5%, 기타 비정규직 1.2%인데 온라인 설문조사는 샘플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의 다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른 온라인 조사 결과들을 봐도 다 이제 그런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비와 6대 4고요. 30대가 가장 많은데 40대도 많고 50대까지도 일하는 사람 비중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인력들이 그대로 가고 신규 인력의 유입이 별로 잘 안 된다. 그래서 IT 업계 고충을 얘기하는데 2순위 정도의 사람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종사하는 분들의 노동 조건은 좀 더 예전에 비해서 안정화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거래소는 민간 기업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비중이 가장 높고 IT 서비스가 그다음이고 게임 소프트웨어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판교 성남시 조사 결과 나왔는데 거기 게임 소프트웨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그것과 이제 대비해서 여기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하는 비중이 좀 높은 사람들이다. 개발 업무가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종에 있는 관리 업무도 하는 사람까지도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발표된 결과 잠시 참조를 하면 그래서 크런치 모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출시 앞두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된 이유는 뭐냐? 장시간 노동 옛날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심각하게 한계치로는 안 나타납니다. 오래 근무, 주거일 근무 패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휴일 근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
이런 노동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업종에 따라 직종에 따라서 이렇게 집중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IT 업계들은 그 업계에서 요구사항은 탄력제부터 다른 거를 선택적 근로시간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맥락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결과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그 해당되는 대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붙이기 시작하면 되어집니까? 월 평균 노동일수를 보면 주 5일 근무의 형태에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불균형하게 배치된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럴 주 평균 노동 시간으로 봐도 40시간에서 2.6시간 추가 노동 시간만 하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 형태별로 보면 일부 디자인 이쪽에서 조금 집중하는 형태가 나타나서 주 평균 초과 노동 시간에서 그런 양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업종의 분포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불규칙하게 배정이 된다라는 문제고, 거기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게 제한돼 있다라거나 그다음에 그에 따른 초과수당 지급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포괄력 선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초과노동수당 받는 비율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노동을 이유는 일정 맞추기에 크런치 모드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 프로젝트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 업무나 연구 업무나 이런 쪽에서, 그다음 서비스 업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수반되죠. 앞두고는 이제 하는데 그런 일은 그 전에와 노동 강도가 쭉 해서 뒤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문제 삼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업종의 특성이라는 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전에 이 충격적으로 얘기하던 그런 방식만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 문제가 없냐? 나중에 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월평균 소득 분포를 이제 연령별로 쭉 나타내고요. 포괄 임금제 시행을 한다는 다음에 58.3%라 여전히 이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더 심각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회보험으로는 이제 뭐 의료보험 강조하는 이런 맥락은 이제 직장에서 제공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고요.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도 아직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정부고용보험 확대 적용이라는 게 그렇게 아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노동조건 만족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일생활 균형의 문제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룹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약간의 서로의 차이는 있지만 고충 해결 기제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합니다. 회사 동료 지인이라는 게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뭐 조직률도 낮고 의존할 수 있는 기관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양상인데, 굉장히 이제 학력 수준 높고 뭐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 매우 적다라는 거고요. 예, 회사 내 노동단체와 산업노동자 합해봐야 IT 협회보다 좀 모자란다. 예, 조직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뭐 일상적으로 계속 터진다면 그거는 직장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해결 기제가 있느냐, 예방 기제가 있느냐의 측면인데 그런 기제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번 터지면 해결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전체적인 통계의 문제,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발생 메커니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코로나 영향은 근무 형태 변화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IT 노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 IT 산업 공통의 직물별 임금이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뭐 직무를 하라고 하면 항상 성과급으로 따라와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표준 계약서도 부족하고 표준 임금도 아니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황에 따라 상황 의존적으로 이런 게 대가가 결정되는 시스템을 좀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얘기한 거고요. 하도 관행 계산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볼 점입니다. 실천적 관행은 이제 갑질 방지가 심각하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무상 IT 훈련, 교육 훈련은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하는 시스템이라 뭐 어떤 국가적 사회적 뭐 이런 교육 훈련 시스템이 사실 붕괴되어 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것입니다. 중개 네트워크 필요하고 표준 계약서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밑에 나온 과제들은 다 필요한 과제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 더 뭐가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의 경우는 이제 교육훈련 쪽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요. 다음에 이제 특고 프로그램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은 뭐 지자체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IT 노동자가 우선순위에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특고 프로그램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군을 묶어서 같이 다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리랜서를 위한 사무공간, 갑질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대변 기구로 보면 이해대변 기구가 없다가 압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30, 40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있다라는 게 있는데 노사협의회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인 이해대변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은 의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인 이해대변 기구는 노사협의입니다. 그래서 13.8%만이 노동조 형태다. 가입 의사는 38.4%로 절반을 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개인 단위로 수행을 하는 방식이고 팀 구조를 가지기도 하니까 이게 노동자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를 잘 결합하는 방식의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나오는 뉴욕 사례를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편이지만 강도는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종사자들, 게임 소프트웨어 종사자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조는 긍정적이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고 해야 될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실 전통적인 노동자 모델로 적용해서 노동자 역할을 하는 것하고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계획입니다. 뭐 하여튼 하이테크 카티지라고 표현했던 IT 노동 그렇게 약간 선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있었던 곳이 있다는 거죠. 빈도의 문제가 아니다. 예방 기제, 해결 기제를 갖추고 있는 거냐라는 거고요. 불확실한 고용관계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 높은 비정규직 비율 프로젝트 베이스로 한다는 것과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특고 프로젝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비슷하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IT 종사자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하도 관행 개선, 그다음에 이해 연동한 노동력의 제도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남권 IT 노동자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뭐
극한적인 일에 내몰리는 일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다른 지역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하도급 관계 문제, 포괄 임금제, 경로의 불합 실성, 이해대변력과 고충 처리 기재 부재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보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IT 노동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구조적 해결책을 좀 만들어내는, 업계 관행을 뒤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숙련 습득 경영 형성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영 인정받기도 힘들고 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뉴욕의 프리랜서 유니언이 구축하고 있는 포괄적인 대변 전략 이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조 형태는 꼭 아닙니다. 네트워크 형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은데 뉴욕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 오래된데 나날이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고 있고, 출발점은 뉴욕의 프리랜서 허브에서 출발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정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보이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하청 단계를 줄이는 것,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을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입찰 기업들에서 프리랜서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됩니다. 여전히 공공기관도 N으로 시작하는 은행, K로 시작하는 통신회사 등등 명명 악명 높은 것을 거론을 하는데 중공공기관이죠. 최저가 납찰제를 하는데도 여전히 있다. 이런 점에서 기준을 체계화하고 대가를 명시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와 표준 인건비 산정 기준이라는 게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조적 조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신청 조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이런 경영 시스템, 인정 시스템, 이런 것, 경영 정보 시스템과 경영 인정 시스템, 경영서를 발급해야 프로젝트의 인건비를 산정하니까 그걸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IT 협회에서 상대적으로 하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는 IT 노동자에 돌아갈 몫이 좀비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곳이 이게 인력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경업 금지와 공공 플랫폼을 통한 조달 시스템,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한 실천적 과제, 정책 과제 우선순위, 이걸 기반으로 하되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추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럼 제2 주제 데이터 라벨의 등장과 노동 실태 관련돼서 두 분의 발제자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먼저 김병건 소장님. 네, 저는 서남권 쪽에 데이터 라벨러와 관련된 조사들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IT 노동자하고 플랫폼 노동은 약간 범주적으로 좀 다른 거라서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특히 라이더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이 노동자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은 좀 됐는데 이 흔히들 지역 기반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라이더들 말고 주로 재택근무 형태로 집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데이터 라벨러들에 대한 연구는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실태 파악도 거의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더구나 데이터 라벨러들이 집에서 혼자 일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가 안 돼서 그 얘기를 조금 깊지는 못하는데 좀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일터라고 하는 게 그냥 소득을 벌기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 관계가 사회적 관계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확인시키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는 다른 나라들을 봐도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만약에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특히 데이터 라벨러처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른바 동료 관계가 없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러면 일터에서 얻지 못한 사회적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소되는 거냐? 이게 그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지역 기반의 라이더들도 물론 비슷한 국면에 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맺을 기회가 큰 데 비해서 웹 기반의 특히 이제 데이터 라벨러들은 굉장히 고립되어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사회적 관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고 특히 지난해 올해 또 우연치 않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한국형 유입의 일환으로 수십만 명의 데이터 라벨러를 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제 공언하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왼쪽 그림대로 플랫폼 노동의 일과 관련된 측면,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지시 문제나 이제 노동의 고립성이나 그게 컨트랙터냐 레이버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별점이나 평판 점수로 성과를 측정한다든지 촉단 시간 일감을 준다든지 노동 시간과 비노동 시간이 그 경계선이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일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른쪽에 말씀드린 것 같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것은 아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 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면 온라인을 매개로 한 익명의 동료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는 하는지부터 조금 더 나가는 것까지를 좀 조사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좀 기업사라고 하는 걸 무지무지 간략하게 잘라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4단계 정도로 자본주의 기업사를 좀 잘라봤는데요. 왜냐하면 기업 조직이 플랫폼 기업 형태로 바뀌면 노동 방식도 그 기업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바뀌고 노동의 을 협업적으로 맺는 방식이 바뀌면 사회적 관계도 그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봤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한 예전에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굉장히 가족 기업 형태의 소규모 기업, 그러니까 여전히 지역 공동체 관계와 기업의 조직이 섞여 있고 그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지역과 그리고 가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 복지하고 엮여 있던 시절이 19세기에 있었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게 바뀌어나게 했던 게 이제 19세기 말에 기업이 대규모화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대 기업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거대 기업이 에 의해서 집중된 노동구조 때문에 노동협업 분업관계도 거대 구조로 만들어지고 노동조합도 이제 거대 기업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변한 이유를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코지의 거래 비용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사원들을 자기 회사 안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직도 생겨나고 이제 이러면서 거대 기업들이 생겼다. 밖에 시장에서 일일이 계약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 직원으로 두고 명령관계로 통제하는 게 훨씬 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거대 기업의 탄생, 100년 전의 거대 기업의 탄생을 일단 보면 그렇게 해서 거대 기업이 탄생하고 거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국가적인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진 걸로 일단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8시간 노동, 평상 직장제도, 60세 정년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상징되고, 그 위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4대 보험이 탑재되는 국가적인 보험 체계가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미국을 기준으로 이게 깨졌던 거는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른바 하청, 뭐 외주 이런 이 프랜차이즈 이런 경향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인터넷 뭐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통신이나 교통의 발전으로 같은 회사 안에 집어넣는 것보다 회사에서 스플릿 시키는 게 거래 비용이 더 적게 드는 시대가 되면서 슬림화 경향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데이비드 와일이 얘기했던 이제 균열 일터라고 하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시기, 그러면서 노동조합도 이제 분해돼 나갔던 시기하고 맞물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거기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 그 뒤에 21세기 오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플랫폼 노동이 생겨버리면 다시 하청, 외주화, 프랜차이즈하고는 또 다른 국면에서 노동 형태, 그러니까 기업 형태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 형태가 지금 말씀드리는 노무 관리는 알고리즘이 하고, 노동은 동료 없이 하고, 그리고 작업장 없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거리가 작업장이 되거나 이제 이런 형태의 플랫폼 노동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기반의 기존의 노동 기반의 사회 안전망들이 이제 다 무력화되고, 그리고 기존의 노동자들이 동료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자본이 무력화되거나 소용이 없어지고, 개인들은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고립, 외로움 이런 형태의 사회적 질환들을 앓는 구조가 되는 걸로 봤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형태로 재조직화가 되고 있는데, 노동이 어떻게 재조직화할 거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관계가 어떻게 재조직화할 거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 이 두 영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노동의 친화적인 어떤 솔루션을 찾는 방향이 이제 저희가 얻고자 했던 것이고요.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최대 179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산했던 게, 엊그저께 다시 통계가 나온 최근 통계는 220만까지 된다, 최대. 이렇게 그러니까 한 8.5% 정도가 전체 취업자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론 데이터 입력과 같은 유형이 제일 적은 걸로 나와 있고, 또 데이터 입력과 같은 데이터 라벨러가 주업형으로 보면 더 적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부업이라든지 간헐적 참가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데이터 라벨러도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로 구상된 거가 일단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데이터 라벨러 같은 웹 기반의, 특히 재택 기반의 노동들을 이제 고스트 워크라고 해서 유령 노동이라는 이름들로 붙이는데, 여기가 특히 이제 사회적 관계의 부재를 보여주는, 고립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서 여기를 들여다보려고 했는데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 미케니컬 터크가 웹 기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레나 드라이버나 이런 친구들은 그 노동 형태가 동료 없는 노동이긴 한데, 본인들이 적어도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본인들이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서 개설하거나 온라인 포럼을 만들어서 서로 기술적인 도움을 서로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도움을 얻는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그런 것보다도 그냥 온라인 포럼을 통한 동료 관계를 자구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런 플랫폼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게 단순히 동료 관계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소유 관계까지를 통합하는 그런 시도들도 일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주로 재택근무, 재택 기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그건데, 비록 이일관계에서는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의 부족점들을 지역 공동체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모습 것들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을 이게 통계로 잡기 어려운 실제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직접 몇 분들은 좀 만나서 개인 인터뷰를 좀 직접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의외로 한국이 이런 데이터 라벨러 노동을 한 경력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걸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물론 학력들은 다 대졸이었지만 그래서 아주 충분한 데이터들은 얻지는 못했고요. 일단 일하는 걸 보니까 이게 데이터 라벨러는 아까 이제 IT 쪽에 뭐 표준계약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뭐 온라인 데이터 라벨러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몇 번 테스트해보고 통과되면 이제 그때부터 일하는 거라서 일단 계약서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일한 걸 이제 업로드를 시키면 그 검수자가 반려를 하든지 억셉트를 하든지 하는데, 억셉트를 하거나 또는 열심히 일한 게 빠꾸당하는 반려할 때도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일단 없어서, 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왜 반려됐는지를 모르는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굉장히 초보적인 상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한 페이를 지급받는 방식이 대개의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지급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일을 이번 주에 받은 건지가 정확히 고지가 안 되면서 자기가 한 일하고 페이를 받은 거에 대한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 그러니까 작업할 때의 계약 문제, 작업 지시, 그리고 일한 대가에 대한 지급, 이런 부분이 아직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초보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일을 매개로 한 관계나 이런 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경우는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그런 관계들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하다못해 이제 어느 플랫폼이 일거리가 괜찮냐 뭐 이런 정보 공유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일단 적은 걸로 판명이 됐고, 플랫폼 노동,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 노동을 소개받는 것도 제 예상과는 달리 이제 오프라인 쪽의 친구들,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소개받고 그러는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더라도 그냥 굉장히 사무적인 수준 이상의 어떤 좀 동료 관계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된 사례는 일단은 못 찾아봤고, 그리고 또 그런 온라인 동료들 사이에 온라인 포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케이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처음에 이건 이제 서울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상황이 확대되면서 특히 웹 기반의 데이터 라벨러 같은 웹 기반 노동자들이 재택이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고립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뭐 공간이라든지 모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까지, 온라인은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봤던 건데 아직은 당사자들이 그런 요구를 그런 니즈를 막 예를 들어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이런 데 이제 길거리에 쉼터나 이런 것들을 공공이 만들어주는 걸 원하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쪽은 아직은 그럴 정도로 정책에 공백이 있는 건 아니다. 어차피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또는 뭐 내년이면 내년 시점에서 그걸 이런 사회적 관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간적인 또는 뭐 어떤 다른 매개체적인 서포트가 되면 크게 시간적으로 지체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정도로 간단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를 문정인 팀장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선언센터 문정인입니다.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데이터 라벨러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데이터 라벨러가 뭐냐면 AI가 그 어떤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AI가 그 논리적인 그런 해석들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인간이 입력해 주는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카, 트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네모칸이 데이터 라벨링에서는 바인딩이라고 부릅니다. 그 네모칸을 치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저 화면은 자율주행차에서 사용되는 그 AI가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라이다 방식이 있고 그 카메라 방식이 있는데 카메라 방식은 저렇게 자기가 주행하는 곳의 사진을 계속 끊임없이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그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를 계속 분석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AI가 카메라를 찍으면서 이해할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정보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가 지금 후면 화면이 나오는데 측면, 그 다음에 뭐 45도, 15도, 75도에서 각도들을 다 찍어서 그걸 계속 집어넣습니다. 제가 직접 그 크라우드웍스라는 여기 이제 뭐 거의 비공개 상황이니까 크라우드웍스라는 곳에 가입해서 직접 데이터 라벨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그 노동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업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작업 공고가 확 뜹니다. 그러면 지금 김이 없나요? 보시면 이제 작업 공고들이 있고요. 저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P30, P20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저걸 한 건 하면 20원, 30원이 준다는 거고요. 그것을 누적해서 받아서 나중에 저 포인트를 돈으로 이제 환산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보면은 이미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보시면은 문장 수집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문장 수집도 있고요. 번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스트 워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AI를 위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산업 뭐 간단히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AI가 발달을 계속 한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간다면 저 데이터 라벨링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정희 박사의 올해 연구에 의하면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입력해줘야 되는 그 데이터 라벨이 발전할 거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AI의 절반가량은 매달 데이터를 갱신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는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얘기했던 뭐 개새끼라는 욕이 올해는 그것이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화 수준 속에서 맥락 속에서는 그것이 칭찬일 수 있고 장난일 수 있고 정말 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AI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욕이다라고 항상 라벨링을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까 잠깐 보셨지만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선형 자동차가 온다면 AI는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매달 인간이 데이터를 갱신해줘야 되는 겁니다. 2010
2019년, 2020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데이터 라벨링은 이슈가 되는데요. 정부의 데이터 댐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까 김병호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AI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데이터 라벨의 단순 노동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5년까지 DNA 생태계 강화 분야에서 예산 32조 원을 투자할 거고 약 5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라벨러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했고요. 지금 선행연구는 약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그러니까 이정희 박사가 유일하게 데이터 라벨러 주제로 하나를 했고, 김종민 박사가 플랫폼 노동의 일부로서 하나를 했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에서 2020년부터 매년 자기들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신다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해진 근무 시간, 공간, 관리자가 부재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재량과 작업을 하고 검수받는 노동 과정을 갖습니다. 작업을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작업을 2시간, 3시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수해서 그것이 10분짜리라도 인정이 돼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전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노동자의 숫자는 적고요. 부업의 개념이 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2번, 1시간, 2시간 해보고 큰 돈이 안 되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아니 외국어를 이식할 수 없으면 작업할 수 없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권리보호 제도로부터는 일정 부분 거의 배제되어 있고요. 정부에서 진행한 청년 일자리 계획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 라벨러가 꽤 고용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4대 보험이 되는 정규직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부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정규직 고용과 직장 해체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관계망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사회 공동체 해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의 개요입니다. 설문조사 정말 어려웠는데요. 데이터 라벨러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그 크라우드웍스나 그 3개 회사를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실태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엠브레인이라는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드렸지만 엠브레인이랑 온라인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패널 10만 명에게 이제 설문지를 돌렸고요. 그 중에서 원래 조건은 3개월 이상 라벨링을 했던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표본 수가 약 300개를 목표로 해서 300개가 안 모여져서 1개월 이상 데이터 라벨링으로 조건을 낮추고 10만 명 중에서 312개의 표본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12개 중에서 정확성을 확인해서 193개의 표본만을 선정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조사의 한계입니다. 아까 김동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온라인 설문을 할 그 단점은 자기 기입식이라서 그 설문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성 확인이 되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작업을 하고 이제 신뢰도 검사를 계속하면서 그 발견될 때마다 잘라내는 작업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갖게 된 건 이것이 정말 데이터 라벨러인가에 대한 의심이었고요. 이 조사가 데이터 라벨러에 대한 설문조사로서의 대표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라벨러의 특성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노동자의 실태를 보여준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의 구성은 인적 속성, 노동세계, 사회관계로 분류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193명이고요. 남성 114명, 여성 79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30대 이상이 많았고요. 최종 학력은 역시나 대졸 이상, 심지어 대학원 재학까지 해서 81%였습니다. 직업은 전문 라벨러가 25%였고요. 나머지 직장인, 공무원, 전업주부 등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월 평균 데이터 라벨링 수익은 그 데이터 라벨링 아까도 보셨지만 건당 30원, 40원짜리를 뭐 3시간, 4시간 했고 검수를 받으면 그 검수 확률이 50%도 안 되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99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고요. 300만 원 이상이 또 이제 18% 정도 있는데 이 300만 원 이상은 데이터 라벨러로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돼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서는 올해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10,000명의 데이터 라벨러를 직접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9to5 일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소득,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 수입을 합친 소득은 대부분의 경우에 249만 원 이상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업의 성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평균 데이터 라벨링 작업 시간은 4시간 이하가 많고요. 데이터 라벨 응답자 10%가 부업이었고 67%가 4시간 이하의 라벨링을 했고 65%가 99만 원 이하의 라벨링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 정도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 5, 60만 원 정도 더 부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작업인 거죠. 응답자는 N장르라고 하는 게 더 가깝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업을 갖고 있고요. 라벨링을 통해서 또 수입을 얻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엠브레이라는 패널 회사의 설문업체에 패널을 가입을 하면 자기가 작업하는 그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만큼의 포인트가 쌓여서 그것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표본은 3개의 작업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기술, 온라인 노동시장, 플랫폼 기업 등의 발달 환경에 적극 적응한 노동자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생각보다 그 고용 불안 정도에 대한 그 느낌은 더 강했고요. 60%가 고용 불안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업무량 많다는 50% 조금 넘었고요. 무엇보다도 임금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불만이 높고 고용 불안에 대한 그 위기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외에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능력 개발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술, 지식 개발, 인맥 확장 노력, 이직 준비 등에 대해서 60% 이상, 거의 70%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비교군이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직업군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높은 자기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가입은 어느 정도인가를 봤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관계에 대해서 보려고 이제 질문한 건데요. 통계청 사회조사 경년별로 진행되는 사회조사의 질문과 똑같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미가입이 12%고요. 가입 88%였습니다. 2019년 사회조사 전국 평균 66%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센터가 올해 진행한 취약노동자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조사를 잠깐 해봤는데 제가 전화로 몇 군데 해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입했고 정당 가입률도 높은 것에 대해서 그러더니 요새는 정당 가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그냥 쉽게 한다고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신뢰도가 있는 질문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의외로 요새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가입률이 높았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호회에 가입하고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노조에 가입하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가입을 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 얻는 것으로 해서 그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추후에 땅위에 이어진 여부에서 좀 더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교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생각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까에 대해서 통계청에서는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 그리고 우월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경제적인 사회관계망과 감정적인 사회관계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차용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라벨러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94%였고요. 통계청 사회조사 전국평구에서는 51%였습니다. 그리고 우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는 96%, 통계청 사회조사는 83%였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관계망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이제 시각화한 화면이고요.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 라벨러에 대한 설문조사의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인맥 확장 노력이 빛이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니까요. 인맥 확장의 저 네모 다이아몬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연결들의 연결망 선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맥 확장 노력이 노동자의 인맥 확장 노력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농도도 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체 참여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여기 감정도우미와 경제도우미가 뭐냐면 감정적인 사회관계망, 경제적 사회관계망이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제적인 관계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감정적인 관계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상식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문조사의 인과관계를 분석을 해보자면 데이터 라벨러, 그 사람이 전문 데이터 라벨러건 아니면 부업으로 일을 하는 데이터 라벨러건 노동조건 불만과 고용 불안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직 준비로 대표되는 능력 개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이직 준비와 인맥 확장 노력 그리고 기술 지식 개발이란 자기 능력 개발은 일 능력 자신감을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웃교류 등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고용 불안과 불만족스러운 노동 조건은 전통산업 노동자나 데이터 라벨 모두에게 구조적으로 더욱 적용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데이터 라벨러는 웹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러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일거리를 찾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최첨단 직업은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은 정말 최첨단 직업이고요.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박스 치는 작업인데 온라인이나 혹은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박스를 못 치는 그런 직업인데요. 그래서 최첨단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 능력 개발을 항상 요구받고 있습니다. 최첨단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도 인맥 확장 노력은 노동세계와 사회관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였습니다. 사실 연구에 이제 저희 이제 공동 연구자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디지털 노동이 확산될수록 사회관계는 부족해질 것이며 노동계급의 미형성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공동체는 해체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생각보다 디지털 노동자가 전통산업 노동자보다 사회관계가 풍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찾은 것이 저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분입니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하는 노동자로 봐서 일거리 혹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이 표본들은 적극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직장 노동, 그러니까 직장인 해체, 즉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 해체를 생활 공동체의 확대로서 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회관계의 총량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 연구 속에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아마 뭐 향후 연구가 연속이 된다면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첫 번째는 정부 지원, 데이터 라벨링이 정부 지원으로 2017년부터 시작됐고요. 네, 급속하게 발전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라벨링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고용자 말고는 다 3.3%를 띄고 있는 자영업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 대한 노동 조건에 대한 것들은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을 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사회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전통산업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기 시장에서 N자나 초단기 노동자가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그 이야기는 불안정한 지위 노동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지금 이 연구를 시작할 때 했던 부분들, 노동제 계급은 미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공동체는 해체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사회가 해체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 연구에서 나오지만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높이도록 지원을 해서 사회관계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 조사에 의하면 자기 능력 개발 노력을 많이 하고 자신감이 높을수록 사회관계가 풍부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참여도가 높을수록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회단체 참여도가 높을수록 사회관계가 풍부해집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더 효율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업훈련 교육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양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요.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찾아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동호회나 동창회 할 수 있는 내용이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소득 부분에서 혹시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 노동자의 소득이 양극화되고 고용이 비정형 노동자 혹은 불안정 노동으로 고용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면 노동세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김영선 연구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토론 맡게 된 노동시간센터의 김영선 연구원입니다. 토론문은 별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트로에 이제 반복되는 사건들이라고 해서 이제 3, 4년 전, 4, 5년 전에 IT 노동자의 이제 과로사살과 이제 그것들은 IT 노동자와 게임 노동자 두 건을 언급했는데 이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노동 조건의 어떤 평균치가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윤석열 소장님께서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의 효과가 주 52시간제 언급하시면서 효과로 이제 파악하시고 이게 이제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대응하는 어떤 창구의 부재라고 이제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또 그런가라고 하는 또 의문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극단적인 이제 과로사 사건이 아니더라도 연후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유병률이 이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들을 보면 외형화되지 않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또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사 주체에 따라
조사 주체들이 여러 형태로 이제 산재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에 대한 판단도 좀 편차가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텍스트에서 그 이제 텍스트와 이제 발표해 주시면서 이제 IT와 게임 업종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맥락들을 꼭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리는 그 이제 돌연사와 자살도 다 이제 반풀이라고 하는 무리만 정규직인 어떤 반풀이라고 하는 개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고, 그다음에 자살한 망자의 케이스도 가불병정이라고 하는 하청 구조의 어떤 그 단계에 놓여 있는 어떤 그 개발 노동자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덧대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이제 IT 노동자가 아니고 이제 게임 노동자인데, 게임 노동자도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 그 IT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이제 좀 의미의 결이 많이 다르지만 IT 신기술이라고 하는 본질로는 또 하나로 엮어지지만 또 분리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는 또 많이 겹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IT 그 게임 노동자의 경우에 이제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회사 측은 이제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일련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양상들은 게임 업계에 이제 말씀하신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교차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기록적인 사건으로 이제 결론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성희 소장님께서도 이제 노동의 디지털화가 노동의 질적 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노동의 디지털화를 이제 주목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들을 좀 더 세밀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게임의 경우에는 그 넓은 범주의 이제 디지털화보다는 현장에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바뀌는 생산 방식의 변화, 노동 과정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문제들이 그 노정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3쪽에 상당해서 보면 IT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업종마다 다 나서면서 뭐 차세대 시스템이다, 첨단화다 등등등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 IT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과로의 문제라든가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그 결이 좀 그 다르다라고 하는 그 디지털화의 결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3쪽에서 이제 업체 간 위기 관계 여러 형태로 김성희 소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노동 실태를 접근할 때 개별 근로자 차원에서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구조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짚어야 할 텐데, 그런 문제들을 잘 짚어주시는 것 같고,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노동관련법의 해법도 같이 가야 하겠지만, 뭐 경제법이나 시장관계법을 동원해서 같이 무기로 삼아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이제 뭐 퍼블리셔와 뭐 중소개발자, 발주사와 수행사 간의 위기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불공정 문제가 여전히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조 아래 부분도 이제 그 구조적 맥락을 강조하시면서 그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 그 4쪽으로 넘어가서 앞서도 이제 이 실질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계속 드는데, 이제 월 평균 노동일 수가 이제 주 5일대 형태를 띠고 주당 평균 42.6시간, 그래서 여느 업종과 비교해서 이제 크게 문제되는 거 없다라고 진단을 해주시고, 그 원인으로서 이제 주 5일제 효과를 언급해 주셨는데, 주 5일제 효과도 있을 테고, IT나 이 게임 쪽에 이제 사회운동 단체들이 결합돼서 노조 효과도 반드시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과 관련된 판단은 더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이 42.6시간과 주 5일제 형태가 이 동남권의 특징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IT 노동의 특징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히 좀 정확하게 판단이 잘 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치로 접근하는 것에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IT 노동자라든가 게임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으로는 좀 낮을 수는 있지만 특정 근무 시기, 크런치 모드도 언급해 주셨고 IT 노동자 같은 경우에 그 차세대 시스템 막바지에 사건 사고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막바지에 몰릴 때 우황청심환 하나씩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 시기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데 그런 어떤 집중된 시기에 대한 문제가 평균으로 접근하면 희석될 우려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기에 발생하는 신체 질환의 문제라든가 우울증과 같은 이제 정신질환 유병률도 남다르게 높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좀 사라지게 될 우려들은 있지 않냐 그런 문제제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와 관련돼서 제목을 이제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라고 하는데 이건 책 제목 울리백의 책 제목인데 울리백이 이제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된 브라질을 연구하면서 노동의 브라질화를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평생 고용 패러다임식의 이제 커리어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 이제 비정규화되는 그 잡수의 세계로 변화하는 세계를 연구하면서 그 이제 위험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형태의 유연화, 수용 유연화와 직무 유연화, 임금 유연화를 포착해서 노동 세계의 위험화, 노동의 불화질화라고 진단을 했고 가이스탠딩도 프레카리아트라고 해서 이제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가이스탠딩도 이제 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와일도 이제 다 외부화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앞선 논의들의 이제 그 외부화, 다양화, 주변화, 불화질화라고 하는 언급했던 것과도 결이 다르게 두 번째 소재와 주제인 그 플랫폼 노동, 그 데이터 라벨러는 질적으로 결이 다르다. 새로운 어떤 차원의 위험을 수반하는 노동의 성격이다. 그 4쪽의 아래 표에서 그 점선으로 이제 선본된 그 이제 표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점선이 의문부호가 많았지만 지금 현재의 판본으로는 역사적인 시기 구분만큼 확실한 선이 그어지는 세계에 우리가 첫 시작점에 있는 것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데이터 라벨러에 대한 경험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데 우주 차원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본 조사는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 라벨러를 포함한 크라우드 워크에 대한 국내 사회에서의 조명은 이제 크게 크지가 않았고 말씀드렸듯이 진짜 우주 차원에서 그 아주 첫 경험 연구라고 의미 지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작점이 다 앞서도 발표에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2020년 초반에 1차 비상경제 대책회의 때 등장하면서 7차 때 이게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기원들은 또 2019년도 넘어가면은 이제 대한상이라든가 자본가 그 이제 자본가 그 단체들의 그 언어들이 많이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된 형태로 들어오면서 7차에 오면서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정책이 전면에 등장했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 형태로 그 50만 개에 해당하는 이제 데이터 라벨러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정책의 이름으로 그 일자리라고 하는 이름을 과연 쓸 수 있을지 이쪽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지만 다 이제 간단한 것이니까 넘기고 마지막에 문제를 이제 발표하신 분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더 전면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과연 일자리이고 공공의 차원에서 그 이제 정책으로 내세워야 할 이름인지 노동법의 회색지대를 대거 양선하는 이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고서에 담았으면 하는 어떤 바람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뭐 적응도 해야 되고 좀 잡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발제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전국, 서울, 동남권 또는 서남권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서 이게 동남권, 서남권의 얘기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게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에서 이 부분은 이게 업체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라벨러들이 서남권 노동자들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있는지 애매하고 그런 점이 좀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고민은 서남권, 동남권 내 그 노동자들에 관한 이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송명진 부장님께서. 저는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플랫폼 노동 또는 이제 디지털 전환 관련된 한국노총에서의 정책 사업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여러 이제 정부위원회들 이제 회의에 이렇게 들어가고 오늘도 쭉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막 기본적으로 기술 결정론 그다음에 혁신 성장 규제 완화 사실 이게 지배적인 어떤 이제 주장들이 있었고 특히 이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물론 그 앞에 사람 주도 있었지만 사람 중심이긴 했지만 사실 문제였고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혁신과 병행되지 않은 기술혁신은 기업적 성장만을 가져올 거다. 그래서 노동체제, 산업구조, 사회안전망 이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지금 이제 밀고 가는 힘이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여러 IT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문제들, 다단계 하청 구조나 장시간 노동, 대표적인 어떤 이제 좀 망명 높은 산업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저희 공정에서 얼마 전에 홈페이지 만들면서 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 개선 지시를 좀 하고 새벽에도 막 이제 이거 했다고 보내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공정 계약이나 다단계 구조 이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최근에 좀 개발자들 프리랜서 이제 개발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일정한 합의를 좀 하긴 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주요 이제 기업의 자율규범 이거 같은 이제 준수하는 것들 이제 확산시키자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담당 부처가 이제 사실은 과기부인데 과기부에서 소관 부서가 이게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성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수단만으로는 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과제로 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노동자 인정 기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포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라벨러까지 그러면 이게 포섭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불합리하다라고 느꼈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에 협의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니냐.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집단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교섭력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도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크라우드웍스 이제 하고 계속 회의하면서도 하는데 뭐 직업 훈련도 이제 모든 책임에서 자기들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대화를 통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건 기업들에게 좀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보다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력도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IT 소프트웨어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 처우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더 좀 세밀하게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여기는 좀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 노동의 목소리가 수면 아래에 있으면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어떠한 반영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입장만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목소리를 계속 하여튼 수면 위로 높이는 것, 그러니까 이 일들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냥 조직화, 또 이제 집단적인 어떤 목소리를 좀 이렇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점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의 기본적인 역할로는 뭐 경제적 이익을 좀 증진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비정규 노동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정체성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마련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어떤 노동 정책, 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에 있어서도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방향으로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형성 지원 사업을 가장 근본적인 목표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 이후에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이해대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유한민 위원장께서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통신노조위원장 김한민입니다. IT 노조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흔히는 이제 뭐 약간 말씀하신 특고지정, IT 특고지정이라든지 표준계약서, IT계약, 표준계약서 정액 과정에 실제로 정부 부처의 사업에 참여해서 이제 정부에 기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나왔으면 그런 얘기를 함께 꺼냈는데요.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김영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보던 면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쪽으로 좀 틀어보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IT노조 전통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직접 개발을 해박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이후에도 이제 고객 유통, 고객 서비스 유통, 유디보수, CS 이런 업무가 파생돼가지고 그중에는 플랫폼 산업이 IT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직군 노동자들이 현재 IT 산업에 종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네카라쿠베라고 되게 유명하죠. 이 5개사가 높은 수준의 직업복지와 임금으로 꿈의 직장으로 각광을 얻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은 시작부터 플랫폼 기업이었거나 아니면은 자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에 추가 진출한 경우입니다. 플랫폼 사업을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플랫폼 사업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이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은 단순히 일단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카라쿠비의 높은 수준의 직원복지가 여기에 들어가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의 수는 근데 굉장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시장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증가를 통해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연구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 기업령 무한정제들이죠. 이 경우에는 21년 9월 기준 공시된 종업원 수가 1,4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문 플랫폼, 배달 플랫폼, 뱀이하고 뱀이 너무 나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런 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이 있으면 잘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배달 노동자의 수는 최소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대응되는 것도 아닙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에 관련된 경우라면 IT 노동자는 직고용된 노동자, 정규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과 계약된 프리랜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몽이나 위시캣으로 대표되는 IT 노동자의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들이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IT 노동자들을 상당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하고 퍼블리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버도 관리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 개발 운영하기 위해 있는 회사 노동자 말고 또 다른 이 플랫폼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비정형 일자리가 또 생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전통적 IT 노동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약간 오버해서 말하자면은 크몽에서 일하는 개발자가 끝나고 집에서 크몽으로 부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본 측은 근로소득자로 회사를 다니면서 플랫폼을 통해 추가적인 노동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아까 말하는 크몽 정규직이 크몽에서 일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형태의 노동소득이 다양한 노동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플랫폼은 정규직의 추가적인 이익 창출보다는 정규직이 되지 못한 노동자를 플랫폼 노동자로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엄정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까 라벨링 얘기 나왔는데 사실 라벨링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모집자를 설명하실 때 거기 노동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적인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데이터 정보의 접근성이 높고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은 사람들이
편향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검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뭐 제가 실제로 해본 일이 배민, 쿠팡, 요기요기랑 대리, 크몽, 위시펜 뭐 이런 걸 다 해봤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도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 배달 서비스 몇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소위 말하는 정보 상위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응답 과정에 굉장히 많이 과대표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랫폼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도 노동공급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전업 플랫폼 노동자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업 플랫폼 노동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떤 자리에 나가서 연구 결과를 봐도 많이 안 잡힙니다. 오히려 봐도 적게 잡혀요. 아까도 연구하신 거 보니까 25%가 전업이었거든요. 그럼 70%가 멀티잡이라는 건데, N잡이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노동을 기여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 반대의 케이스가 많을 것입니다. 일례로 쿠팡에서 배달 같은 시스템의 경우에는 일반 라이더를 최대 3,000원이거든요. 최대 3,000원. 저도 이제 뭐 VIP가 아니면 3,000원이 되는데, 월 300건 이상은 VIP가 등록이 되는데요. VIP가 되면 갑자기 할증을 포함해서 6,000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인 계산, 보증 금액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대, 뭐 3시 이후에는 약간 흔히 말하는 공급이 넘치는 시간, 수요는 없는데, 그런 시간은 3,200원 이런 식으로 배달료가 책정이 되는데, VIP가 되면 6,400원이 됩니다.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피크타임에 다양한 할증 프로모션, 점심이랑 저녁 때는 어차피 10,000원 넘는 그런 뭐 이렇게 비번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연잡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게 되는 반면에, 그 외에 이제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이런 공급이 필요한 시간대에는 이렇게 당신은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많으므로 2배를 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프를 끌어들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알고리즘 운영 방침이 이제 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피크타임 배달 수익은 꾸준한 월간 배달에서 차등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머리를 많이 굴리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 플랫폼 노동자들 플랫폼 종속시키는 형태로 발전은 되게 되고 있는데 이 전업 노동자들이 대학으로 응답을 잘 못하는 이유, 사실 이분들은 뭐 이거 대선 전국인데 대선 전국에서도 굉장히 포집이 안 될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면 9시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해서 12시까지거든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플랫폼이 유도를 하기 때문이죠. 크몽 또한 IT에서 들어가는데 계약 대금 수수료를 측정하는데 처음에 50만 원 미만 매출에서는 최대 20%까지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5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내야 돼요. 크몽에다가. 근데 판매량이 계속 많아지면은 낮은 수수료를 징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대 미만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은 등급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다단계랑 비슷합니다. 다이아몬드 계급이 돼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전속성 역할을 꾸준히 강조하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 노동자들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한 전속성을 어떠한 운영, 알고리즘 기타 등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숨겨진 지적 감속도 문제입니다.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사람을 배제하고 AI 알고리즘 찾으면 비중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죠. 또한 이를 근거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임계 평가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 다 AI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넘어가면 빅데이터 모객 평가를 좀 자동화된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보면 예전에 요기요에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오프라인 핸드폰인데 평점이 떨어진 것 같다. 갑자기 콜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뭐 고객이 이제 나랑 거래하는 게 마음에 안 드냐고 클레임 넣었는데 클레임을 회사 측에서 고객한테 처리하지 않고 클레임 들어왔으니까 너 일정 받죠. 클레임 들어왔으니까 너는 뭐 다음 중 불이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서면 처리하고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 현장에서 약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공지능은 단순한 인공지능이라서 알고리즘으로서 뭔가 분류하고 자동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논리 연산에 불과하다는 제가 전문가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계학습입니다. 이게 머신러닝이라고 하거든요.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근데 데이터를 그냥 주면 뭔지 모르니까 이건 뭐다 해서 분류해야 되는 소팅이 필요하고 소팅을 하기 위해서 라벨링이 필요하고 라벨링이 맞는지 검증해야 되는 클리닝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인공지능과 기계학 설계를 벗어나면 대부분은 그냥 사람이 단순 노가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댐 사업처럼 단순한 노동을 반복하는 그런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처음 현실인데 나중에 가서 소위 말하는 강인공지능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장기간에 존재하는 일자리로 그제 가능성은 높습니다. 또 그리고 플랫폼 사업과 기술적 한계 문제 이런 구현의 문제를 핑계 삼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예전에 배달노동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였습니다. 제가 남산 넘어서 그러니까
소위 종로 이런 데서 저희 남산 아래쪽에 이태원에 배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직선거를 그냥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달을 하면은 도로상으로 4km 넘게 가야 되는데 직선하면 1.8km입니다. 네? 1.8km.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들 할 수 없대요. 근데 할 수 없기는 개꿀이 할 수 없으니까 지도 API에다가 넣기만 하면은 0.1초 내에 콜백 나와서 어떻게 해서 지도로 가서 이렇게 도로를 따라가야 되고 그 도로를 따라갔을 경우에는 현재 도로교통 상황상 몇 분이 걸린다.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국가에서 지적받으니까 쿠팡에서 고치는데 한 3일 걸렸나?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순식간에 고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변명하는 것과 실제로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늘 전문 인력들이 한 번 더 검증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본 앞으로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표면적으로 삼아서 근태화를 성과 측정을 시도할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조직화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라벨링 같은 경우는 정규직도 있고요. 저희 라벨링 말고도 옛날 신문을 그 전자책으로 데이터화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는 오토로 된다 하면은 전부 다 문자인식하고 문자인식한 걸 토대로 전자문서화 시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클리닝 에리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눈 빠진다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옛날 거 조합한 스캔 상태에서 이게 한자가 뭔지 알아야 되고 한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자를 알아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 영어도 알아야 됩니다. 영어도 알아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 옛날 거, 70년대 이전 거 같은 경우에는 구호상 틀이 다른 예전 언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저임 노동자가 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회사는 그런 걸 강요합니다. 사퇴산업은 이미 미래가 된 현실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노동권을 형해화해야 하는지 뭘 문제를 짚고 개선해야 되는 혁신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어느 직군의 급여가 올랐다,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노동 형태다 이런 관점에서 안주하는 게 그치지 않고 자본이 실제 노동을 어떻게 압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쥐어짜며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의 가치를 열화시키고 낮게 책정하는지를 저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주제로 이번에 한번 소문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그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크런치 모드라는 게 프로젝트형 노동에 불가피한 운명이죠. 저도 지금 일주일째 2시간씩 자고 있는데 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의 성격에 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노동 형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비단 이 문제 장시간 노동이 뭐 일상화되거나 이렇게 또 노동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이제 IT 노동이 특수한 사례가 있지만 거기에 국한할 문제는 꼭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프로젝트형 수행 방식에서 제대로 권리가 지켜지느냐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초점을 바꾸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간제도 그 개선위원회 할 때 52시간제 도입하는 논의 할 때 IT협회에서 계속 선택적 근로 탄력적 시간제 우리 필요 없다 선택적 시간제 얘기하는 이유가 주당 시간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런 친구도 일을 하려면 그다음에 일일 근로시간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출근 빨리 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걸 얘기하는 선택적이 아니라 일일 제한 근로 제한을 풀고 싶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무조건 법업자라는 거죠. 그럼 일의 관행에 대해서 일본은 IT 업계를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규정이 지켜진다는 전제에서 그게 일부 예외를 둘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를 깊이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도덕적인 정당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일의 관행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곳에 대입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론화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많이 바뀌는 문제 포함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런 문제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으로만 그치는 단계를 좀 넘어서는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IT 노동에는 플랫폼 노동이 결합이 돼 있는데 플랫폼 노동이 아닌 IT 노동자도 거의 플랫폼 방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 방식이기 때문에 상막 고용 관계에 노출돼 있고 플랫폼 노동이 가지는 불안정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마구 동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으니까 정규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반풀이인 거죠. 반풀이의 모습이 IT 노동의 전형적인 고용 형태다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공제하우스 풍명진 사무국장님 같은 뉴욕에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허브라는 게 어떤 가시적인 외형적인 허브만이 아니라 어떤 일의 역할과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허브라는 것을 좀 구축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노동의 개입의 방식도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해대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직업적인 고충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풀 수 있는 기반이 돼야 이 노동자들이 상당히 개인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을 이런 네트워크로 그리고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해야 될 유인이 생긴다는 점에 착안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 김병헌 소장님하고 문정인 팀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 다른 것보다 아까 김은민 위원장께서 라벨러가 부업이라고 하는 게 약간 현실과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공감이 되는. 사실은 우버 운전자도 맨 처음에는 시간 남을 때 여유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전업이 됐고, 그 다음에 배드라이더들도 최근 뭐 쿠팡이츠 이런 거는 이제 한집 배달을 하니까 거의 데디케이트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면접을 봤던 분들도 되게 그냥 시간제로 잠깐 하는 일거리들은 점점 더 없어질 거다 이런 불안한 것도 초창기 지나면 조금 급이 있는 라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김영선 연구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가 여전히 이 플랫폼 그러면 뭔가 혁신적이고 뭐 하여튼 플랫폼 무조건 좋은 거야 이런 쪽에 담론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이게 음과 양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여전히 좀 어려운 과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고스트워크 형태의 이런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을 조사하기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느낍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 발언이니까 정리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데, 일단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처럼 그 조직노동이 현재까지는 노동 정책 중에서 노사관계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정책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노사관계 정책,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최근에 노동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조직노동이 노사관계 정책 외에도 관심을 쏟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동의 형태, 그러니까 이런 그 플랫폼 노동, 고스트워크 형태 플랫폼 노동이 증가를 하면, 그리고 거기에 적응된 노동자의 의식과 태도가 변화할수록 기존의 과거 그 형태들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제는 노동시장 정책 혹은 노동복지 정책이 중요한 시기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김한민 위원장 얘기에 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플랫폼이 주변 인력을 많이 활용하면서 동시에 전속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잖아요. 그러다 우버가 블루파이어 직접 고용 판정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들의 이 사람들 뭐 선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저 플랫폼이 선의로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죠. 안정적인 일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플랫폼 산업, 디지털 산업의 노동자들이
대한 우려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오늘 그 연구한 거 발표를 들으니까 좀 이제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권만 하더라도 이 IT 산업 노동자들이 되게 그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90% 가까이 되고 뭐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남권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것들을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 동남권의 그런 부분이 뭐 디센트워크로 괜찮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김용원 소장님하고 문정인 팀장님하고의 그 발제를 들어보면 사실 두 분이 서로 예상했던 것들이 이제 김용원 소장님은 그 일터가 없으면 되게 그 외로울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문정인 그 팀장이 그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 데이터 라벨러리들의 그 특징이 기관에도 많이 가입돼 있고 뭐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활발히 하고 있고 그 인간관계를 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그 이번 연구에서 그 시사하는 게 뭘까? 기존의 그 기대치가 잘못된 기대치였을까? 아니면 이번 연구가 그 어떤 다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거여서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고 이번에 한 번 연구로 끝날 수가 없는 거겠구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서남권 센터장님이나 동남권 센터장님이나 이런 연구를 했었을 때 전국,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 지역 이 비교들을 좀 이렇게 연구할 때 좀 이렇게 같이 병행이 되면 전국, 서울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정책적 시사점이라든지 실무적 시사점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연구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재미있었고 토론자분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